이번에 키아프랑 프리즈 때 또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샀으니까 네. 200점이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설치 8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제가 산 거는 블루 하와이라는 블루색인데 핑크색도 사고 싶다. 집에 놓고 싶다. 재테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주식을 한 주 샀다고 네, 그쵸. 그것이 무조건 재테크가 네.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것에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거든요. 다른 차나 이런 거 살 때 맞아요. 나는 그림을 산다. 좋아하는 분들이 남죠. 자신만의 궁전을 돌로 쌓아서 만든 우체부로 일했었던 페르디낭 슈발, 농장의 노예로 살다가 85세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빌 트레일러까지 늘 비슷한 작가들이 소비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작가들을 보기 위해서 오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았어요. 누구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목적성?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홍상주입니다. 여러분은 그림 좋아하시나요? 어떤 그림을 또는 어떤 작가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요즘 미술품 사고 파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키아프, 프리즈 이런 대형 아트 페어도 열리면서 직접 가지 않으셨어도 관련 기사들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대형 전시에 등장하는 주류 화가, 작품 말고도요, 주류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예술,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작가들의 예술 세계도 있습니다. 이 예술 세계를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 만나뵐 분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가의 작품들을 담은 책, 제가 여기 갖고 나왔는데요.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이 책을 쓴 이소영 작가입니다. 이소영 작가는요, 미술 관련 글을 쓰고 또 책도 내고 미술품을 사 모으는 컬렉터이기도 하고요. 또 미술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아트 메신저 이소영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 미술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러면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술에 관련된 글을 쓰고 미술 교육을 하는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되게 최근에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즈 아트페어가 네. 한국에 상륙해서 그쵸. 키아프와 공동 개최가 돼서 그 기간이 진짜 바빴죠. 미술을 전공을 네. 했고 지금 현재 미술에 대한 글도 쓰고 교육 사업도 하고 유튜브까지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은 엄청나게 이렇게 원대한 꿈이 아니라 어쨌든 대학교 4년 내내 가장 많이 접했던 게 미술이고 네. 보통 이제 미대를 나오면 창작자가 될 것인가 네. 아니면 전달자나 교육인이나 큐레이터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는 게 좋아하는 게 미술이지만 창작보다는 저는 교육이나 전달자의 삶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산 지가 한 15년? 18년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이 유퀴즈 나온 거 맞아요, 봤었는데 거의 20대 때부터 네네네. 미술품을 이렇게 사기 시작했다고. 네네, 맞아요. 지금이야 아트테크가 워낙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20대 때면은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때도 아니긴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내가 미술품을 봐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이유가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26살 때 대학원을 막 이제 다니기 시작했을 때 미술사 책에는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데 집에 오면 작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트샵? 이런 데 가서 굿즈를 사다가 어느 날 파나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인 걸 보고 이거는 내가 지금 있는 돈으로 좀 사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사게 됐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미술 작품이 상당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데 사실 포스터라던가 아니면 드로잉이라던가 이런 작품들은 그렇게까지 비싸지가 않았고 집을 꼭 사고 싶다, 자동차를 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것에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집에서도 보고 싶으니까 네, 맞아요. 사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요 정도면 내가 좀 그래도 살만하다 싶은 다른 걸 안 사고. 네, 다른 건 맞아요. 안 사고 네네네. 다른 차나 이런 거 살 때 맞아요, 나는 맞아요. 그림을 산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것들 재테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처음 한두 점 살 때 그것이 바로 재테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거의 성인이라면 대부분 알죠. 주식을 한 주 샀다고. 네, 그쵸. 그것이 무조건 재테크가 네.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그런 건 아니었고 한 15년 정도 하다 보니 우연히 한두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이 가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근데 모든 컬렉터가
작품이 오르기 위해서 작품을 사는 것도 아니며 일단 집에 걸어놓고 향유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여전히 저는 뭐 작품을 많이 컬렉팅을 하고 있는데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는 한 몇 작품 정도 되게 소장 중이신 거예요? 한 200여 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키아프랑 프리즈 때 또 마음에 드는 작품들을 샀으니까 네. 200점이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 10년간 현대미술계가 집중하는 세 가지 키워드로 네. 여성, 다문화, 네. 아웃사이더 아트 이 세 가지를 꼽으셨더라고요, 책에서. 네네. 이제 우리가 주류랑 비주류를 나누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지만 저희가 오랜 시간 배웠던 서양미술사 책, 특히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고 그때부터 대학원을 갈 때까지 서양미술사 책에는 단 한 번도 흑인 아티스트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2000년이 딱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왜 미술관에는 백인 남성 강대국 중심의 작가들만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미술관이 재편성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주제의 전시들이 막 열리기도 했죠. 한국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1년간 네. 전시한 걸 최근 2, 3년 보면 여성 작가들 전시 정말 많이 했어요. 김기창의 부인이었던 박래연 아니면 뭐 최욱경 아웃사이더 아트, 이 아웃사이더 화가들에게 내가 좀 더 집중해서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한국에 소개되는 미술책은 늘 비슷한 작가들이 소비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빈센트 반 고흐라던가 피카소보다 그의 친구들이 더 작품이 많이 와도 한국은 전시에는 피카소 이름을 많이 붙이고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느끼던 시간도 있었지만 내가 열심히 미술계에서 글을 쓰면서 이런 작가들을 알리면 좋겠다. 글을 쓴 지 이제 책을 낸 지 한 10년이 돼서야 좀 더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요 책에 담겨있는 아웃사이더 화가들의 특징은 주류에 속하지 않은 화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더 자유로워 보였다라는 거. 사실은 누군가의 관심이나 그런 평가에 되게 휘둘리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지 않고 정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작품 세계를 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평범한 청소부로 일하다가 사망한 뒤에야 집에서 작품들이 막 나온 거예요. 거의 몇백 작품들이 막 나왔는데 그럼으로써 세상에 드러난 헨리 다거 그리고 자신의 집 마당에 누가 뭐라 하든 자신만의 궁전을 돌로 쌓아서 만든 우체부로 일했었던 페르디낭 슈발 그리고 거의 평생을 농장의 노예로 살다가 85세 때 처음 거리로 나와서 거리를 아뜰리에 삼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빌 트레일러까지 작가님이 좀 더 언급을 하고 싶은 화가가 있다면은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듣동러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을 딱 고르는 건 쉽진 않지만 그쵸. 네. 빌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이 작가의 작품을 너무 보고 싶어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갔었어요. 근데 정말 작품의 크기가 작고 너무 열심히 그렸어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같은 곳에는 뭐 클림트라던가 아까 말했던 뭐 피카소라던가 이런 워낙 대가들이 많아서 이런 작가들을 보기 위해서 오진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일 좋았어요. 빌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는데도 노예로 산 거예요. 그 삶이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고 나이가 많이 드니까 쫓겨나요. 거리에 노숙자로 살아가는데 보통 이제 모지스 할머니도 대단한 게 75세 때 처음 그림을 그렸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슈인데 이분은 85세 때 그니까. 네, 85세 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도 참 너무 멋있지만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창작에 대한 의지가 너무 많아서 드로잉을 몇천 장 남기셨거든요. 근데 아마 당시에는 너무 옛날이어서 흑인 노예가 그림을 그리면 마을 사람들이 더 쳐다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고 꾸준히 그렇게 그림을 또 남겼고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들은 참 자유로워요 이런 표현이 정말 잘 보신 건데 이분들은 어차피 누구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목적성? 자기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은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이 작가는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들에 대해 내가 책을 쓸 때 입구에 있는 화가였다. 나를 어떻게 보면 인문하게 네, 만든. 네. 너무 매료됐고 많이 배웠어요. 이 삶의 태도. 2018년에 이제 스미스소니언 뮤지엄이라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큰 뮤지엄인데 여기서 이제 빌 트레일러가 회고전을 하게 돼요. 상당히 네. 크게. 그러면서 가격이 사람들이 놀랄 만큼 이제 옥션에서 오르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비 토큰이나 제프 쿤스 같은 백인 작가들은 1,000억이 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흑인 예술가들이 미술계에서 활동을 할 때 이제 마스터를 많이 찾았어요. 근데 본인들의 마스터가 너무 없는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 트레일러가 흑인 예술가들에게 어떤 마스터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다른 작가는 기억을 못해도 빌 트레일러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표지에도 넣고 빌 트레일러의 드로잉으로 표지를 해달라 그랬더니 예쁘진 않다. 눈에 확 튀지 않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표지에 꼭 넣고 싶다라고 출판사와 마지막까지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인터뷰 때도 빌 트레일러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스킬 없이 네. 정말 좋아서 성실하게 하는 그것도 사실 자유인 것 같아요. 성실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쵸.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 여성 화가들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와요. 이 화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의 뭐 아내 또는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림 실력을 인정받아서 교황상까지 받았지만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서 생전 단 한 번의 개인전도 열지 못했던 위니프레드 나이츠도 있었고 역사상 최초의 누드 자화상, 자신의 누드 자화상을 그린 여성 화가가 있더라고요. 파울라 모더존 베커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고 이들이 살아갔었을 때가 19세기 중후반, 뭐 그쵸. 20세기 초,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미술계에서 여성의 지위는 어땠어요? 본인이 매일 작업을 하고 화가인데도 화가라고 적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직업보다는 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이미 불평등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여성 화가들이 어디 학교를 하는지 살펴보면 사설 학원? 여기까지는 가는데 더 좋은 뭐 국립미술대학 이런 곳은 많이 못 갔어요. 혹시나 가더라도 그 여성들의 집안이 아주 유명한 화가의 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당히 계급이 높았다거나 지금처럼 내가 미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아니었을 거고 어떠한 곳은 남성만 출입할 수 있고 네. 여성은 출입하지 못하고 근데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면 그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특히 누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대에선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어떤 기본 구성이나 선이나 크로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성 화가는 누드 수업에 참여를 못한다거나 많은 사람들이 여성 화가에게 작품을 의뢰할 때는 가격이 싸니까 당연히 여성 화가들은 재료도 그만큼 싼 걸 쓸 수밖에 없어서 악순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파울라 모더존 베커는 남편을 두고 혼자 파리로 유학 오거든요.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 시대 당시에는. 때는 그쵸. 네. 지금이야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엄마들이 일도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더 심리적으로도 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파울라 모더존 베커의 임신한 자화상도 본인은 임신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린 거거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도 소중한데 과연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지금처럼 미술을 열정적으로 오로지 작업할 수 있을까? 양가 고민? 한 150년 전 그녀들과 지금의 여성들이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어떤 근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서 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누드 수업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수업임에도 여성 화가들은 참석할 수 없었고 여성 화가가 본인의 누드 자화상을 그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는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예를 들어 프리다 칼로나 이 유명한 여성 화가들일 경우 삶의 스토리가 상당히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아팠고 다쳤고 이런 분들은 미술사책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 화가에 비해 현저히 전시 횟수나 기회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항상 저도 어떻게 같은 여성으로서 이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것이 좋게 소개하는 걸까? 작품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또 기억에 남았던 것이 아름다움이 아닌 추함에서 미를 찾는 화가 카임스틴의 이야기였어요. 무일푼으로 파리에 입성을 해가지고 이방인으로 막 노동하면서 거의 노숙인처럼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본 결코 아름답지 않은 동물의 시체라든가 고깃덩어리, 노숙인들을 그렸던 화가죠. 근데 작가님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미술들을 통칭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나쁜 그림이라는 용어도 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나쁜 그림? 배드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카임스틴만 그렇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사실 현대미술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름다운 걸 보면 따라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추한 걸 피하고 싶은 마음도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작가들은 추한 걸 더 그림으로써 우리 눈앞에 딱 직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 매일매일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추한 마음이 많은 것도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추한 페인팅, 그러니까 배드 페인팅을 볼 때 되게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아름다운 그림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사람은 상당히 추하고 나쁜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이
되게 와닿을 때가 있다. 인기가 많은 작가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뭐 자신의 자화상을 일그러지게 그린다거나 교황의 초상화를 정말 기괴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얼마 전에 프리즈 아트 페어에 왔는데 미리암 칸이라는 스위스 출신 여성 아티스트가 있어요. 앵그리 페인팅이라고 어떤 분이 칼럼에 기사를 썼는데 주먹으로 막 가격을 해요. 어떠한 인물들을 막 맞아요. 근데 그런 페인팅과 드로잉이 많은데 인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배드 페인팅이 어떠한 미술사의 아주 중요한 장다 이러기보다는 미를 표현해낼 때 추에서부터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 생각보다 유효하다. 요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요즘 사실 보면은 국내에서 열리는 뭐 대형 전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규모가 좀 작더라도 와 여기 정말 핫하다에 막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사진도 찍고 뭐 여기 갔다 왔다 인증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유행인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이게 아예 1인분이잖아요. 그쵸. 매일 좋아하고 맞아요. 뭐 국내뿐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열리는 전시회장, 뭐 갤러리, 뭐 미술관 이런 게 가는 게 1인분인데 미술에 재미나 취향을 붙이고 싶어하는 분들이 가면 좋을 만한 국내 전시 장소들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 핫하다라고 하는 곳은 을지로의 철공소 골목에 있는 갤러리가 이런 곳에 있을까 하는데 있는 뭐 NA 갤러리라던가 상업화랑이라던가 이런 어떤 작은 갤러리도 재밌고 기업 미술관들이 한국에는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코오롱의 스페이스 K 뮤지엄 마곡에 있어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제일 유명한 리움 미술관 이런 기업 미술관들은 좋은 현대 미술을 많이 보여줘요. 좀 젊은 분들이 미술을 좋아한다. 그러면 숨겨진 스팟도 가고 기업 미술관은 어떠한 시선으로 작품을 소개하나 두 개 같이 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여러 책이나 뭐 유튜브에도 많이 소개한 것 같아요. 최근 전시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게 본 전시는 어떤 거? 저는 최근에는 한국의 프리즈 아트페어가 열리는 기념으로 청담의 분더샵에서 크리스티가 아드리안 게니와 프랜시스 베이컨 2인전을 열었어요. 사실 한국에 이 정도의 작품이 올 수 있구나 이제는. 그 전시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 바로 옆에 가면 MCM 하우스가 있는데 MCM 건물 1층에서 최정화라는 설치 미술 작가님이 본인의 설치 작업과 MCM 매장을 어울리게 또 전시를 하셨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이 단독적으로 딱 미술만 있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브랜드와 상품과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프리즈 대형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열렸다라는 거는 미술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한국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네.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절대 아니고 코로나 기간 중에 모든 해외 아트페어가 다 열지 못했지만 오프라인으로 신기하게 한국이 안전하게 열었었어요. 뭐 아트부산이나 키아프. 근데 실적도 좋았던 거죠. 과거보다 한 3배 정도 매출도 높아졌고 반대로 구매자들이나 미술 애호가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기간 중에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경험에 소비하고 싶고 예술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르에 소비하고 싶으니까 영컬렉터들이 많이 늘었고 일단 미술책 같은 경우에도 미술책의 판매량이 많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음악을 상당히 대중적으로 느꼈다면 이제는 미술도 많이 재밌어하고 대중적으로 느끼는구나.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시기에 이건희 컬렉션이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관심이 없다가도 미술관에 막 예약해서 가게 되고 나아가서는 저도 외국 칼럼에서 봤는데 뉴욕타임즈였나? 한국이 문화도시로 매력지수가 너무 높아진 이유에 대해 기생충 영화라던가 아니면 BTS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한국은 무엇보다 24시간 익사이팅한 도시다 서울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좀 맞물려서 터진 것 같다. 좋지 않은 것도 있죠. 혹시나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막 투기로 작품을 사려고 한다거나 근데 오래 있어 보니까 그런 분들은 다 들어왔다 나가시거든요. 좋아하는 분들이 남죠. 이런 것들이 최근 한 2, 3년 기간 동안 제가 느낀 점들이에요. 미술관에 가거나 어떤 뭐 갤러리에 갔을 때 작가님이 어떻게 그림을 감상하는지 궁금해요. 평상시에는 최대한 사람이 없는 평일 또는 문 닫기 1시간 전 이럴 때 그냥 혼자 가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가면 속도도 맞춰야 하고 둘이 꼭 안 해도 되고 시간의 구애도 없고 보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전시마다 다른데 상당히 전시가 크다 막 아트페어처럼 크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회고전이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그냥 산책하듯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걸 좀 자세히 보고
시간을 좀 길게 잡고 가야 되고 전시가 별로 크지 않고 작다 이럴 때는 그냥 정말 슈퍼 가듯이 가는데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공부하고 가면 공부한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 작가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이럴 거야. 뭐 이 작가 북유럽 사람이니까 이럴 거야. 이 작가가 97년생이니까 이럴 거야. 너무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가기보다 일단 그 장소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느끼고 나와서 검색해봐도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끌리지가 않으면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내가 이해하고 말 거야 이런 건 되게 나를 피곤하게 맞아요. 하거든요. 일단 가서 눈에 끌리는 걸 먼저 보고 한 번 찾아봤더니 재밌다라는 걸 이해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은 재미없어 보이는 것을 찾으면서 또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작가님의 취향도 좀 궁금하거든요. 취향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떠한 분야를 좋아하면 다양해지고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깃발 꽂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엔 한 화가에게 꼽혀있던 깃발이 시간이 흐르면 그 화가의 친구, 그 화가가 존경했던 네. 선배, 그 화가에게 영향을 받은 후배 이렇게 깃발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퍼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작가들은 빛이라던가 조명을 활용하거나 투명한 매체를 활용해서 설치를 하는 작가들 볼 때마다 다르게 보여요. 빛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작품은 상당히 심플한데 내 경험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소개했지만 얀베로니카 얀센스나 뭐 할렘 파시지안이라는 두 분 다 할머니 작가인데 빛이라던가 투명한 물질들을 가지고 조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여전히 좀 최근 3, 4년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200여 작품들이 이제 컬렉팅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 뭔지 궁금해요. 근데 한 작가만 딱 얘기하긴 좀 어렵고 네. 근데 설치할 때 되게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내가 설치를 해야 뭐예요? 하나 했던 작품은 얀베로니카 얀센스라고 작품의 재료는 투명한 유리 상자와 파라핀 오일밖에 없었어요. 그 설치 8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볼 때마다 다르고 빛에 따라 오묘히 바뀌어서 제가 제일 아끼고 되게 좋아하고 심지어 제가 산 거는 블루 하와이라는 블루색인데 핑크색도 사고 싶다. 집에 놓고 싶다. 그 작품을 여전히 진짜 좋아하는구나. 프리들 디커 브랜다이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화가인데 나치 강제 수용소의 되게 그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서도 거기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던 네네. 그런 화가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미술은 뭔가 고급진 취향 넘어 무언가 더 있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의 업인 그 미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나치 수용소에서 8살에서 12살 아이들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미술 수업을 하고 진짜 멋있었었는데 같은 날 죽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네. 다. 선생님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떤 트렁크가 발견이 됐고 그 트렁크 안에 대부분 9살, 10살, 11살밖에 살지 않았던 아이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절대 절망적이지 않고 되게 희망적이었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교육기관의 모토도 삶을 위한 미술교육이거든요. 동명의 책도 있는데 결국에 사람은 어릴 때만 미술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삶 전체에 있어서 미술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성장할 때는 타인의 정서에 공감할 때랑 나와 타인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때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미술 작품은 보편성도 느껴지지만 특수성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김홍도의 작품을 보고 아우 저 시대 사람들도 일하느라 힘들었겠다. 이런 건 보편성. 근데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지? 이게 뭐야? 그럼 특수성. 매일 공감도 하면서 나와 타인이 다른 걸 이해도 하는 과정이 미술 작품을 보는 과정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취미이자 표현 활동 아닐까. 작품을 그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보고 읽고 해석하고 이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한국 사람만의 특징일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일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림을 딱 보면은 옳게 해석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강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솔직하게 작품에 대한 토크를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예술은 창작자는 표현을 하는 거고 감상자는 본인이 마음대로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 창작자가 너 그거 틀렸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슨트한테 의지를 한다거나 네. 저같이 미술을 설명하는 분에게 답을 물어봐요. 근데 저보다 본인의 마음에 충실할 때 좋은 답이 나오는데 어린이들은 많이 그래요. 틀려도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술 작품 앞에서만큼은 어차피 모두가 초보자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 앞에서는 미술 사학자도 초보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정말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 그리고 또 앞으로 작가님이 계획 중인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로 하는 강의가 뭐 도서관이나 기업에 미술을 전달하는 일, 또 저희 회사 선생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일. 그래서 뭐 가을에는 소마미술관에서 장디 뷔페전이 열리거든요. 이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으로 저희 회사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열심히 하고 싶고, 사실 3, 4년 전부터 여성 아티스트들, 그리고 제가 할머니 화가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런 할머니 화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을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 장애인들이 미술 교육을 꾸준히 받거든요. 근데 네. 제가 그 친구들을 뭐 매번 만나고 이런 것도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각 장애인들에게 미술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꾸준한 어떤 지원? 이런 게 필요한데, 제 또래의 젊은 예술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함께 인터뷰집을 만들어서 기부하자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으니, 뭔가 내년 상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아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유의미할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이소영 메신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돌아올게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